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드디어 이 우주의 본질을 파헤칠 도구를 손에 넣게 된 인류.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탄생한 이유, 그리고 그곳에 태어난 유일한 생명체, 우리 인류가 태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풀기 위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27년 벨기에의 신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400만 년의 역사 동안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이 우주의 탄생 이야기를 찾아내고야 마는데요. 비록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식을 만든 아인슈타인은 그의 의견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허블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빅뱅 이론의 증거들이 찾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오늘날 이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우주의 시작을 밝힌 르메트르보다도 먼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해낸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한창 전쟁에 참전 중이었던 포병장교 카를 슈바르츠 실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푸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달. 이 정도 속도면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거의 바로 풀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는 수많은 미지수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식에 접근했고, 그 결과 르메트르가 이 우주의 시작을 찾았다면 그는 이 우주의 종말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단 2달 만에 그가 알아낸 것은 바로 어떠한 천체가 한계점 이상으로 수축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빨아들여버리는 기이한 천체, 블랙홀의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그 역시 아인슈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안타깝게도 그만 사망해버리고 말았죠. 사실 그가 예측한 블랙홀은 쉽게 믿기 힘든 천체이긴 했습니다. 표면적이 0인 한 점으로 무한히 수축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심지어는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조차도 빨아들인다니, 솔직히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조차도 블랙홀의 존재를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블랙홀은 매우 신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천체였는데요. 그 성질만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꿈 중 하나인 우주 여행은 물론 공간이 아닌 시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 역시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탓에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블랙홀. 그런데 이 블랙홀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1916년 카를 슈바르츠 실트가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이후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인간의 과학기술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블랙홀의 실체를 직접 포착하는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탓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이론적 예측을 통해 그들의 특징을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해도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지점인 사건의 지평선이었죠. 사건의 지평선은 비록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공간이긴 하지만 만약 이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블랙홀의 내부 공간은 더더욱 베일에 감싸져 있는 상황이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블랙홀의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내부에는 정말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대로 반대편의 우주가 보이고 있을까요? 야속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블랙홀의 내부를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학자들은 매우 재미있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미 블랙홀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 블랙홀이 존재하는 것을 포착하는 데 성공하였고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우리가 이미 블랙홀 속에 있다고? 입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빨아들이며 태초의 상태로 돌려놓는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블랙홀. 블랙홀의 주변을 지나가는 물질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 빛일지라도 블랙홀을 이겨낼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어마무시한 존재인 블랙홀은 과연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블랙홀은 보통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항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성은 막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천문학적인 압력으로 말 그대로 꽉 쥐어 짜지고 있는데요. 그 힘이 워낙 방대하여 모든 항성들은 전부 찌그러져 있어야 하지만 왜인지 모두 멀쩡하게 커다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항성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성 내 원자들은 서로 충돌하며 핵융합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어내는데 이게 중력의 저항에 반대로 항성을 팽창시키며 적절히 행성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항성이 그런 방법으로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었는데요. 항성은 일생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소를 이용해 핵융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산물인 헬륨이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시간이 흘러 헬륨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게 되고 이는 수소 핵융합을 점차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수소 핵융합 빈도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은 대폭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양의 중력을 버티지 못한 항성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늘어난 중력 탓에 헬륨의 핵융합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항성 내 여기저기 퍼져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항성은 전보다 더 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죠. 이후 항성은 헬륨을 거쳐 탄소, 산소, 네온과 규소와 같은 더 무거운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어냅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철이 생성되는데 이 단계에서 항성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이전의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항성을 유지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철 이후의 원소들은 핵융합을 하면 반대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핵융합을 통해 항성의 중력을 견뎌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항성 내 철이 계속해서 쌓이며 항성은 중력을 이기지 못해 수축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든 항성은 점점 중력이 강해지고 결국 사건의 지평선보다 작아져 중력이 극한에 치달으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 블랙홀로 변모하게 되죠. 블랙홀이 되기 전까지 항성의 내부에서는 수소부터 철까지 핵융합을 한 원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된 이후에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이한 천체가 있다면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때문에 과학자들은 블랙홀과 정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모든 것을 내뱉는 화이트홀로 나오게 되고 이를 바로 웜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호킹 박사가 블랙홀은 항상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호킹 복사를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화이트홀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웜홀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킵소는 시공간의 웜홀과 항성 간 여행에서의 유용성이라는 논문에서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으면 화이트홀 없이 웜홀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현재 블랙홀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내부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웜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웜홀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으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주의 시작 빅뱅, 우주 배경 복사, 퀘이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등 수많은 증거들이 빅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점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왜 어떤 이유로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블랙홀 우주론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공식은 블랙홀의 크기를 구하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 공식입니다. 그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부터 도출해낸 아주 위대한 식이죠. 이 공식에 원하는 별의 질량을 넣으면 해당 별이 블랙홀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블랙홀이 될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건의 지평선 크기, 즉 블랙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또 질량과 부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블랙홀의 평균 밀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우주 전체의 질량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주의 총 질량은 3 곱하기 10의 52제곱킬로그램인데요. 이를 공식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약 8.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우주 크기 블랙홀의 평균 밀도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알려진 우주의 평균 밀도는 약 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의 크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10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를 근거로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블랙홀 속에 있는 우주 문명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있다면 엄청난 중력 차이로 인해 몸이 갈기갈기 찢게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런 질량과 평균 밀도를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 있다면 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굉장히 평탄한 시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어도 우리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우주의 평균 밀도와 우주의 크기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평균 밀도가 같다는 것은 굉장히 수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 중에 결단코 우연은 없으며 모두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블랙홀 우주론에는 기존의 몇몇 관측들을 설명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주론에 있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이 주류일 당시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은 바보 취급당하며 사장될 뻔했죠. 하지만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다면 어떻게 팽창을 한다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빨라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죠. 만약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와 거리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어차피 같은 중력을 받는 블랙홀에 위치해 있을 테니까요. 또한 프리드만이 구상한 우주의 표준 모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우리 우주의 모양을 예측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닫힌 우주가, 크면 열린 우주, 같으면 평탄한 우주가 된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열린 우주 혹은 평탄한 우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우주가 블랙홀 속에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언젠간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모이는 닫힌 우주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이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전역에 펼쳐져 있어 빅뱅 후 우주가 급팽창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만약 우리 우주가 블랙홀 내부에 있다면 우리 우주의 물질들은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고 구분 가능할 정도로 특정 부분에 물질이 몰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블랙홀 우주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약점을 모르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이론을 한 가지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3차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우주에서 생겨난 블랙홀은 2차원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우주보다 한 단계 높은 4차원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는 사실 4차원에 존재하는 별의 잔해, 블랙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블랙홀의 중력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동시에 이 우주가 시작된 지점, 즉 블랙홀의 특이점을 절대로 관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블랙홀에서 방출된 물질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하고 팽창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주 팽창의 이유라고 합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4차원에 존재하는 블랙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이론 역시 한계점이 있긴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관측해온 데이터는 기존의 빅뱅 및 인플레이션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 우주론은 약 4% 정도의 오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는 4차원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이를 증명할 방법조차 없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블랙홀 우주론 대신 빅뱅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의 변두리에 있는 지구에서 호련히 탄생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갑자기 태어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단지 살아남기에 바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마치 신의 선택이라도 받은 듯 갑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지구에 존재하던 그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도 빠른 진화를 이뤄내 끝내는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는 데까지 성공하게 되었죠. 그러자 인간은 이제 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우주의 본질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를 풀이하기 위한 도구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그가 발표한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의문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기는커녕 더욱더 난해한 질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마치 신이 만든 것처럼 빅뱅이라는 놀라운 대사건으로 생겨났으며 우리가 이 우주에 탄생한 이유 역시 아직도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 덕에 우리는 확실히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며 우주의 본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랙홀 역시 굉장히 쓸데없는 천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랙홀의 발견으로 인해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우주 여행과 시간 여행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고 실제 양자 세계에서는 블랙홀에서 도출된 웜홀을 만들기도 하며 우리는 이 우주의 본질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젠간 이 우주의 본질에 마주하게 될 텐데요. 과연 우주가 그토록 우리에게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